만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아이가 집는 족족, 이 장난감 하나가 돈 10만 원이라 가슴이 철렁했다는 어린이날 괴담 들어보셨나요? 반면 개당 100만 원이 넘는 명품 초등학생 가방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이 물가가 올라서 참 살기 팍팍해지는데 명품은 어린이층까지 확대되는 참 기묘한 세상입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고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해단식을 앞두고 분당 갑 출마를 확정지었는데 잠시 뒤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한 후보자의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여권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허위 사실 유포, 왜곡과 과장이라며 강경 대응에 맞서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오늘 프레스룸이 온다에는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 유명한 발언의 주인공인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함께합니다. 언행일치 윤희숙 전 의원, 인수위 정책과 새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조언을 할지 프레스룸이 직접 전해드립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봄 햇살이 흠뻑 내리고 있습니다. 봄볕을 가득 머금고 서울의 낮 기온 쑥쑥 올라서 반소매 차림도 전혀 어색하지 않겠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서울광장 야외 도서관의 시민들도 징검다리 휴일을 맞아서 따사로운 볕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영동 지방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다른 내륙 지역의 대기도 화재 발생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조심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양이 무척 적어서요. 활동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어버이날이자 석가탄신일인 일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 21도 보이면서 오늘보다 약간 서늘하겠지만 예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많게는 7도가량 포근해서요. 서울과 대구 1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구름이 지나면서 오늘보다 1에서 3도 정도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덥겠습니다. 대전 24도, 광주 2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강풍특보는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주말 산행 계획하신 분들은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레스룸에 어떤 분이 왔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지 떼고 조사 받았어요, 경찰한테. 예.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의 행동이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장관 자리가 뭐 대단해요, 솔직히. 네, 지금 영상 보고 아셨죠? 윤희숙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유, 잘 지냈습니다. 게으르게. 네, 뭘 하면서 지내셨는지는 비밀일까요? 아, 비밀 아니에요. 뭐 넷플릭스도 보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약간 휴식 충전의 시간을 좀 네, 가지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임차인이실까요? 아, 우리 주인 선생님께서 아주 연장을 해주셔갖고 네. 다행스럽게 아직 임차인입니다. 네, 사실 뭐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죠.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중에서는 내 집 마련에 글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세요? 내 집 마련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아마
장기 무주택자나 청년 이런 이제 특정 그룹한테 네. 특별 분양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틀에서 봤을 때는 아주 글로벌 스탠다드의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능력이 경제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네. 공공주택으로 돕고 자기가 사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대출로 돕고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같은 걸로 징벌을 좀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 집 하나 가지고 계속 자기 주거를 향상시키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향이에요. 저는 뭐 그 방향 자체는 공감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호평을 100점 만점의 부동산 정책 몇 점이라고? 아니요, 근데 방향이 맞는다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지금 아직 디테일이 네. 더 채워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지 지금 네. 상황에서 그냥 방향은 제대로 잡혔다 이 정도. 큰 방향 정도만 평가를 한다면 괜찮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경제 전문가시니까 뭐 부동산 정책 말고도 사실 경제 정책 굉장히 많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 하나 우려되는 정책이 있다면 하나만 꼽으라면 요거 하나는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하나만 국정과제 나온 거 여러 보면 가지신가 봐요. 그죠?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지금 우리가 닥친 도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지금 물가도 심각하고 뭐 공급망도 문제고 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데 네. 이번 그 국정과제에 나온 걸 보면 내용이 굉장히 닥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장기적인 고민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네. 저출산 고령화 이런 단어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지난 정부들보다 더 네.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 뭐 교육, 뭐 재정 네. 모든 게 사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다 조정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고민할 시간이 굉장히 적었구나. 지금 우리 지금 현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걸 대처하는 걸 고민하느라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인수위 끝난 다음에 내각과 청와대의 고민 속에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부동산 정책은 큰 틀의 방향은 맞는데 좀 디테일한 세부가 빠졌다면 이번에는 경제 정책이 좀 눈앞에 닥친 것만 너무 하고 좀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못 봤다라 말씀인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부동산 정책의 일반적인 모양은 맞다는 거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때문에 부동산 정책도 많이 영향을 받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인구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고려가 아직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오늘 출연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별명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포퓰리즘 파이터라고 이 별명이 나오던데 어떻게 본인 별명 알고 계셨어요? 그거 한 10몇 년 전에 어떤 언론사가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십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윤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내놨던 공약 중에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았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여가부 폐지,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뭐 즉시 시행,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정과제로 발표가 됐는데 여가부 폐지는 없었고요. 이 병사 200만 원 월급은 2025년까지로 즉시가 아니라 좀 이렇게 나중에 딜레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병사 월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물가에 대한 대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시점을 조정한 거는 어쩔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여가부 같은 경우는 글쎄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가부가 그동안에 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정권을 따라가는 바람에 네네.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저는 꼭 포퓰리즘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 정부 조직을 바꾸면서 그 공백을 어떻게 잘 메꿔서 더 네. 일을 잘하게 되느냐. 국가 차원에서. 무슨 단일 부처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권성동 뭐 원내대표가 인구가족부를 신설을 하겠다 뭐 이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 인구가족부가 신설이 되면 여가부의 빈 공백 채울 수 있을까요? 그거를 1대1로 채우겠다라는 목표는 아마 아닐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은 여성가족부 중에서 다른 뭐 복지부라든가 고용부로 떼서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그다음에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을 뭐 맡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다시 셔플을 하는 거지 꼭 1대1로 딱 맞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뭐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가족부라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네.
그 가족은 몰라도 인구 같은 경우는 전 부처에 다 그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때까지 맡았던 보건복지부가 욕먹은 이유가 맨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내라 그러면 각 부처에서 다 받아갖고 호치키스질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총괄적인 폴리시 믹스와 조율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동안. 그 문제를 지금 인구가족부를 만들어서 잘 개선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자 또 관심 포인트죠. 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가 이 청문 슈퍼 위크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쭉 해서 지금 계속 매일같이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앞서 잠깐 저희가 이 소개 영상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아니 나도 배지 떼고 경찰 조사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아빠 찬스부터 해서 의혹이 있는 이 후보들의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셔요? 지금 이 정부가 상식과 공정을 내세우고 정권을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전 정권은 내로남불로 사실 망한 정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네. 이런 의혹들이 계속되는 그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좀 멋있게 행동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우리 사회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네.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노력을 해야지 상식과 공정의 정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후보자들께서 좀 멋있게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죠, 사실. 그럼 그 멋있게 대처하는 거에 사실 언론에서는 이 해석을 하기를 사퇴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해석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그 자리를 지켜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클립에서도 나왔지만 네. 억울한 거는 저 일단 자리 내려놓으시고 저 푸시면 되고 조사받고 푸시면 되고 네. 그 지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저 논쟁을 벌이는 것이 국민들한테 그렇게 희망을 주는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당선자에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으니 일단 저 사양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밝힐 거 있으면 밝히고 명예회복하시고. 네. 사실 뭐 저희가 청문회를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초반에 이 입각 과연 누가 할까 하마평이 나오고 할 때 윤 전 의원님 얘기도 윤 의원님 얘기도 사실 나왔었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요. 입각 제안을 받으신 적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직 이게 돌려서라도. 무슨 비밀도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입각 말고 지금도 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뭐 오늘 뭐 이재명, 안철수 위원장, 뭐 이재명 고문 다 지금 출마 선언까지 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지방선거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출마 제안이 온다면 나오실 의향이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배지를 내려놓은 입장에서 그 당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당에서 필요하다. 당에서 네가 꼭 출마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인은 선당후사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에서 네가 꼭 필요하니 나가라 그러면 네. 저 따라야죠. 따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 계양을 오늘 많이 얘기가 나온 계양을이다 그러면 저는 좀 그 앞단의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네.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이 지금 그분이 왜 벌써 다시 등판하는지는 좀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커지는 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그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다음 당대표를 하실 생각이 많이 보이시는 네.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이 나가서 아주 근사한 싸움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그게 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좀 국민들한테 뭔가 저 당 저 제대로 하네 이런 느낌을 주고 희망도 주고 네. 좀 미래가 있는 당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책임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이 네. 뭐 꽃밭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평론만 하고 계시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좀 기회주의적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나가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게 상식적인 모습이고 네. 거물 대 거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맞습니다. 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서 큰 판에서 근사하게 싸움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그러시기가 좀 배포가 뭐 안 되신다거나 그러시면 그래서 저더러 나가라 그러면 뭐 따라야죠. 당에서 하라고 하면. 혹시 인천에 연고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있나요? 그분은 뭐 저 뭐죠? 분당 갑의 저거 아니에요? 단군 일에 최고로 자신이 이익을 환수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돌려드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길 버리고 왜 거길 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명분이 없는 분이 거기 나오신 거죠. 알겠어요. 오늘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 단점입니다.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면 단점이자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이 다음에 윤 의원님 다시 한번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요. 저희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오늘 가장 큰 이슈부터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이 네. 제목은요. 민주당 이재명 전략 공천, 안철수 분당갑 출마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전략 공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당 비대위에 들어가면서 이 고문이 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하고 이 결정은 오늘 중으로 해야 된다라고 예고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발언 이후 2시간이 안 된 시점인 이 오전 11시 20분쯤 네. 이 비대위 회의를 마친 민주당 지도부가 고용진 대변인을 통해서 이 고문의 전략 공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이 고문은 대선 패배 2달 만에 다시 한번 공식 행보에 나서게 됐고요. 이 개항을 출마와 함께 이번 선거를 진두 지휘하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도 맡게 됐습니다. 네, 이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지금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이 전략 공천을 당에서는 하겠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이재명 고문 의사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가 직접 출마를 요청했고 네. 그리고 이 고문도 동의했다는 내용이 공유가 됐는데 네. 저희 고용진 대변인 얘기로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개항 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오늘 비대위가 결정을 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요, 이 성남 사수가 정치적 고향을 지키려는 이재명의 명분이라면 이 개항으로 차출되는 것은 지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는 것이 민주당의 명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지도부가 이 고문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이 아닌 개항에 공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고요. 결국 당의 위기 국급 그리고 원내 입성을 위해서 이 고문이 확신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재명 고문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지금 맡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구도 자체가 바뀌는 굉장히 좀 큰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분당갑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대장동이 당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말했던 분이 이 대장동을 등지고 도망치려 하냐라면서 이 고문을 저격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준석 당대표는 역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네. 이 고문의 대항마를 당 공천위원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당대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분당과 그리고 성남 그리고 경기도와의 본인의 인연을 강조했던 이재명 전 후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순환도로 반바퀴 타가지고 간 것이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는 국민들에게 규탄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은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나는 다 예상하고 있었어. 약간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이재명 고문이 여의도에 먼저 입성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당권을 도전하는
뭐 이런 걸로 좀 노선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정 위원님, 네. 이게 기류가 네. 이재명 고문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로 이 8월 전당대회로 도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게 기류가 변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재명 고문의 일단 측근 그룹이라고 네. 하죠. 주로 이제 경기도 팀의 성남 팀들. 네. 여기는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일단 명분도 없고 네. 성남을 떠난다는 게 과연 어떤 득실이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도 제기를 했고 일부 당에서는 그래도 지방선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휘를 해야 된다는 네.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뀐 게 최근에 경찰 수사의 움직임과 저는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 남부경찰서에서 이제 이 압수수색 영장, 즉 지난번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네. 그 영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국고손실죄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김혜경 두 분을 이제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네. 국고손실죄에 그 5억 5천만 원을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배모 씨라고 하는 이제 그 5급 직원 이 사람이 예전에 그 성남시나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으면 받았던 이 월급까지도 이게 국고손실로 넣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재명 전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일을 한 것이다. 그것 자체가 국고손실이라 이야기했는데 국고손실은 혐의가요. 이게 5억 이상이면 5년 이상 그다음에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합니다. 네. 5년 1억에서 5억까지는 이제 3년 유기징이고요. 네. 지금 전직 국정원장들이 형을 살고 있는 게 다 국고손실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또 성남 FC에 대한 분당 경찰서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게 지금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간에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좀 행보를 해야지만이 어떤 이런 수사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라는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올해 이 나가지 않으면 잊혀진다라는 또 정치인들의 아주 속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빠른 결정을 하게 된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마를 할 의지는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데 네. 주변에서 많이 말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마 이런 상황들이 또 당에서 요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잊혀지는 것에 대한 뭐 두려움 그리고 어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한 방어적 기제로 출마를 좀 앞당겨서 선택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고문의 출마를 두고 사실 당 내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게 당 내에서 진통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현정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측근들 사이에 의견이 네. 좀 많이 갈렸다고 합니다. 이 7인의 소속인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요. 어제까지 이 주말 사이 이고문 출마 여론이 확 일면서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출마가 가능하다는 문을 이미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측근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기도 팀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이고문의 정치적 미래를 고려할 때 굳이 지금 이 지선에 나가야 하느냐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조금 전 설명처럼 이 이고문의 정치적 기반인 성남을 떠나서 인천으로 나가는 명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분당감 얘기도 잠시 네. 나왔던 거고요. 이미 이 지역 출마를 선언했던 이 김병관 전 의원도 만약에 이고문이 그래서 성남을 선택하고 분당갑으로 출마를 하기로 의지를 굳힌다면 이 자신이 대의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겠다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고문이 이번에 개항을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김 전 네. 의원은 그대로 분당갑 공천이 확정은 됐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고문의 이번 개항을 출마가 과연 명분이 있는 출마인가라는 이 부정론, 비판론은 당내에서도 당분간은 계속될 듯 보입니다. 네, 사실 이 당 내에서 이재명 고문이 이번 보궐이 아니라 이 좀 더 있다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8월 전당대회로 나온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뭐 최재성 전 의원이나 뭐 이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뭐 대장동 의혹이나 뭐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나 이런 수사들이 있는데 지금 나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이 수사 상황을 그래서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네. 급박하게 대선 뒤로 이 수사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고문이 예를 들어서 대장동 의혹의 경우
황무성 전 선남도계공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이미 내리고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네. 이에 시민단체가 불기소는 좀 부당하다, 그 당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는데 이마저도 법원이 기각하자 또 대법원에 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결국 대법에서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김 씨뿐만 아니라 이재명 고문이 공범으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고손실죄는 회계 책임자가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지자체 회계 책임자는 다름 아닌 지자체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단체장이었던 네. 이 고문이 공범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수사 진행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고문이 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서 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지금 그렇게 하기로 지금 민주당이 결정을 한 상황인데, 그런데 김영 기자, 이 민주당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악재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 발언 관련해 갖고 사실 공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또 이 불씨가 지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폭풍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일단 최강욱 의원이 그제 이 SNS를 통해서 이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고통을 입은 보좌진들에게 사과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은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좀 사과 요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받아들여서 이 사과를 한 것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 네. 이렇게 좀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이 최강욱 의원이 이 본인에 대해서 약간 응원하는 글에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네. 최강욱 의원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태도 동의할 수 없다. 최강욱 응원한다 뭐 이런 지지글이 있었는데 여기에 고맙습니다 댓글을 달면서 네. 이게 좀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하루에 1만 개가 넘는 비난 문자 폭탄이 지금 휴대전화로 쏟아진다 이렇게 고백을 한 상황이고 네. 민주당 당 지도부와 뭐 전현직 의원들 가릴 것 없이 지금 최강욱 의원을 좀 비판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과연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처리할지도 눈길이 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이런 당내 논란까지도 사실 지방선거를 이 총괄해서 선대위원장으로 하려면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오늘 이재명 고문을 전략 공천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김영 기자, 네. 사실 이 언론에서는 관심이 다 안철수 위원장한테 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출마 선언했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네. 안철수 위원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이재명 고문에 대한 이야기 없이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위원장 마지막 일정 때 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에게 이 시선이 좀 빼앗겨 있었는데 이거를 네. 다시 이재명 고문이 다시 빼앗아온 그런 그림이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철수 위원장 조금 전인 오후 3시에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해당 발언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야지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개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을 시켜서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부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출마 선언 애초에는 좀 2시쯤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는 이 인수위 해단식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5시에 함께 할 것이다. 여러 일정들이 있었는데 좀 네. 조정이 되면서 이 오후 3시에 조금 전에 발표가 됐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 이 자리에서 분당갑뿐 아니라 뭐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이 네. 분당과의 인연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처음에 이 안철수 연구소가 지어진 게 이 판교 지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이 판교가 좀 실리콘밸리로 성장을 하는데 내가 좀 기여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당 이제 자신의 지역구가 될 수도 있는 네. 분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안철수 위원장이 한 얘기를 보니까 분당갑뿐 아니라
경기도 등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계속 선대위원장 맡아라 얘기했지만 고사했었거든요. 선대위원장도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대 쪽에 이재명 후보가 네. 인천 계양을에 나오면서 선대위원장 맡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총괄 상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총괄주의를 하고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7군데 치러지는 보궐선거도 함께 하겠다 이런 거니까. 네. 그에 대한 맞불 차원이라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동시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당내 어떻게 보면 토대 다지기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내 교통 정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네. 열혈 지지층들이 좀 바람을 잡아주는 것, 특히 이재명 후보 경우는 당연히 그랬겠죠. 네. 지금 기자의 리포트 그다음에 우리 이현정 의원의 설명에 잘 들어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성남을 떠나서 전혀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로 가는 거에 대해서 명분상으로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네. 좀 우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인천 계양을에서 좀 큰 정치인이 오는 거 우리 지역에 뭐 도움 된다 이렇게 만약에 받아줄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라면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네. 분당갑 무슨 인연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인연이겠습니까? 본인은 이미 서울에 아마 노원 지역에 네.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거기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직선거법이 이게 참 나쁜 제도가 또 나쁜 사람들을 만드는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소도 옮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네. 어떻게 그런 지역에 나와서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뭐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결국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 네. 였던 분들이 보궐선거에 각각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맡음으로써 이제 선거판 자체가 굉장히 후끈해지고 네. 또 더 뜨거워졌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냉정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네. 원래의 지지층들은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안철수 위원장도 그렇고요. 이재명 고문도 그렇고 일단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하고 그 이후에 당권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에 재도전을 하겠다. 뭐 좀 이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어요. 김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지난 3월에 안철수 위원장이 이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에서 국무총리 맞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그때 이 고사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결심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 뭐 출마 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이 본인이 의원 배지를 달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준다면은 네. 여기서 이제 당권 도전에 대한 명분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일단 이 관측대로 지금은 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좀 계획대로라면 이제 원내 입성 후에 당대표 그리고 다시 한번 대권 도전을 노리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안철수 위원장 인사들 역시 이번에 분당갑 출마가 이 차기 당권과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겠냐 이런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네. 지난번에 저희 이제 프레스룸에 출연했던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좀 경쟁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는 좀 인천 계양에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그랬었죠. 밝히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권을 놓고 경쟁이 시작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방선거에서 뭐 물론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거는 불발이 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다른 지역구지만 결국 지방선거를 이재명 대 안철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선대위원장으로서 지금 맞붙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만약에 물론 거물들이고 뭐 거물이라는 점에서 많이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서 당선이 될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면 이게 또 리스크가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지역 선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네. 특히 뭐 이 보궐선거 이런 거 이제 아마 중앙 정치 무대에 있었던 분들이 뭐 나 가면 다 안 알고 다 되지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 게 있거든요. 네. 또 그리고 지역민들과 접한 면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의외로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중앙 정치에 있다가 뭐 지역구를 이렇게 바꿔서 가시는 분들이 보면 크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손학규 대표가 본인이 이제 선거의 종로에 떨어져서 옛날에 한번 이 분당에 가서 당선됐다가 이제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썩 좋은 정치 행보가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사실 이재명 후보나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은 본인의 앞으로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정말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어떤 면 두 분의 지향점은 일단 지금 다음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긴 지금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단기 전에 승부를 힘을 많이 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즘 그분 왜 없지? 왜 그분이 필요한데? 네.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일으켜야. 왜냐하면 현 대통령이 되게 어렵네요, 정치가. 그렇죠. 현 잊혀지면 안 되는데 그럼요. 궁금증도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 보면 현 대통령이 잘 못하고 뭐 이러면 그 사람이 있었으면 잘 될 건데 그 사람 좀 어디 갔지? 지금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불러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요구도 안 했는데 그냥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출마하고 해버리면 이 너무 신선도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근들이 이번에 나가지 마시고 지금 다음 총선도 또 있잖아요, 중간에. 그럼 당대표를 해서 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주류가 되고 네. 그걸 총선에서 직접 출마해서 지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선에 가라 이런 제시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수사 상황이라든지 또 조급함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잊혀질 거에 대한 두려움. 지금 이건 안철수 위원장도 공통으로 포함이 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내일 되면 무직이잖아요. 인수위원장을 그만둔 무직이고 그러네요. 어디 당에 가면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네. 매일 이렇게 그 전략 공천 없다. 잊고 있었습니다. 백수가 된다는 그러니까 사실을. 뭐 거기서 별로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아마 그런 면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배지를 달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 아마 그런 계산도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안철수 위원장 이 분당 갑에 나오는 걸로 뭐 지금 기정사실화가 지금 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사실 김영 기자, 분당갑 이 후보 신청이 다 끝났어요. 되려면 전략 공천 아닌가? 뭐 경선에 안철수 위원장을 넣는다고 해도 그럼 기존에 응시했던 사람들은 아니 시한도 다 지나서 응시했는데 왜 받아줘?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 당내 교통 정리가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네. 교통정리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뭐 공천 과정이나 이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서로 좀 긴밀히 소통하거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흔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준비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출마 선언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안 대표랑 소통을 그렇게 긴밀하게 하겠습니까? 하셔야죠. 중요한 일인데. 알려줘도 저한테 마지막에 알려주실 것 같은데. 예. 직접 소통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고받고 계세요? 저는 뭐 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까지 도전을 할 걸로 보세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만약에 내년에 깃발을 넘겨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 나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야말로 잘 해야죠, 잘. 넘겨주고 싶다고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넘겨주기 싫다고 안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오롯이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데 잘 해야죠. 네, 이준석 대표, 안철수 위원장과 내가 긴밀하게 소통했겠냐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려줘도 나한테 제일 마지막에 알려줬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직 두 사람이 좀 껄끄러운 사이인 것 같은 것을 좀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전략 공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선과 공천 가능성 모두 다 열려 있다 평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철수를 위한 꽃가마 준비돼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후에 차기 당권 수순 가지 않겠냐 뭐 이런 해석에 대한 답도 내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생각해도 안철수 위원장이 아마 당권 도전할 것으로 본다. 이런 해석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을 하더라도 뭐 국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답을 내나오면서도 동시에 이 안철수 당대표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조차 좀 재밌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그땐 정말 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여운을 남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준석 대표 나한테 알려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철수 위원장일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뭐 국무총리, 그러니까 인수위원장 외에 다른 여러 자리를
본인이 안 한다고 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전혀 시켜줄 마음이 없었던 건지 그건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이제 내년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자기의 힘으로 쟁취를 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당내 세력이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서는 들어와서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거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과정에 저도 이거 과연 윤심이 작동을 한 거야라는 얘기를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윤심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이 여론이나 아니면 언론의 뭔가 이 분위기상 지금 올라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경선할 시간이 없을 거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넘기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에게 교통정리에 아마 임무가 분명히 전달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선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덤비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약간 윤심이 담기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윤핵관이 뭐 누군지 모르겠으나 익명의 윤핵관이 안철수 위원장을 만나서 뭐 분당갑 출마를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뭐 그거야 확인이 안 되지만 아마 부산 쪽에 근거를 뒀던 재선을 했던 박민식 전 의원이 나오면서 윤핵관 뭐 아니면 윤 당선인의 의지를 제가 받은 겁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죠. 그거 뭐 사칭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는 아마 윤 당선인이 가서 열심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윤 당선인 주변에 최근 벌어졌던 여러 일련의 상황, 예를 들어서 김태흠 의원에게 원내대표 나서지 말고 충남지사로 도전해 보십시오. 김은혜 의원 인수위 대변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경기도지사 도전 한번 해보세요. 등등등등의 여러 가지 교통정리를 누가 했느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죠. 그러면 결국 윤 당선인의 뜻이 그거다라는 건데 이번 경우에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 갑에 나가는 게 윤 당선인의 뜻이냐. 이거는 아마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뒤늦게 얘기를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 갑에 만약에 공천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윤 당선인의 뜻이 실린 거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이준석 대표가 정말 내심은 별로 반기지 않았던 안철수 위원장이 원내 인사로 완장을 차고 당내 대표 경쟁에 뛰어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긴장을 하겠죠. 지금 이 윤심이 안철수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에 담기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판단의 근거가 또 다른 윤핵관인 박민식 전 의원이 이 지금 분당갑에 먼저 신청을 한 걸 보면은 어쨌거나 명확하게 윤심이 좀 정리가 안 된 거 아니겠느냐. 최소한 현재까지는 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소식 요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민주당 딸 스펙 공세에 한동훈 강경 대응입니다. 다음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한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특히 이 스펙과 관련한 의혹에 이 민주당의 화력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한 후보자의 딸이 미국 매체에 광고성 기사를 내고 또 여기에 수상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한 후보자는 허위사실 유포 혹은 왜곡 과장이라면서 법적 대응,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의혹을 좀 짚어서 사실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매체에 한 후보자의 딸의 기사가 실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딸을 이 한국에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재라고 소개를 하거나 이 한 후보자의 봉사활동 관련 이력을 좀 담은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에 돈을 내면
기사를 실을 수 있다라는 광고도 함께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즉,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실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아니라 돈을 내고 스펙 쌓기용 기사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또 이를 지적하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이 해당 미국 매체들에서는 기사가 삭제되면서 더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잠깐 얘기를 한 게 이 한동훈 후보자가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왜 이게 아닌지 사실이 아닌지 좀 해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 후보자는 이 해당 매체가 정규 언론 매체가 아닌 지역의 인터넷 블로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특히 딸이 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건당 4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인터뷰 형식의 글을 게재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돈을 내고 기사 형식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딸이 미국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이런 1대1 매칭 과외 형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네. 교포들에게 조금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캠페인성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고 또 내용 자체는 사실이고 해당 글을 입시에 사용한 바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기사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이 딸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 신상털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해외 블로그 측에 해당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이 수상 이력이 뭐 허위다라는 이런 의혹도 있다면서요. 네, 기사에 한 후보자의 딸이 인천시장상 또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라는 네.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 해당 지자체에서 한 후보자의 딸이 수상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면서 이 수상 이력이 허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네. 이 보도 이후 바로 한 후보자 측도 이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한 양이 서울특별시장상을 받은 건 맞고 인천광역시 상은 산하단체 상을 수상한 바 있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즉 서울시장상은 맞고 인천시장상은 아닌 대신 산하단체장을 상을 받았다라고 네. 정정을 한 상황인데요. 이 이후로도 좀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네. 이 서울시가 일단 서울시에서는 이 한 양이 수상한 사실이 맞다. 이 수상 맞다. 내역이 누락됐다라면서 사실을 확인해 준 상황이고 네. 여기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한 후보자의 딸이 인천시 의회 의장상을 받은 거다. 인천시 산하단체장 상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진실 공방이 한 차례 벌어졌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의회장 상도 받았고 산하단체장 상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천시장상은 아닌데 이렇게 네. 기재한 점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상도 받았고 인천시장상도 받았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서울시장상은 받긴 받았는데 인천시장상이 아니라 인천시의 산하단체장에서 준 상이더라.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니까 이 내가 한 활동에 대해서 이 건당 4만 원을 주고 지금 기사를 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결국은 입시를 위해서 해외 입시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민주당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국제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이제 아마 외국 대학 쪽으로 좀 진학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국제고에서 많이들 해외로 이 대학을 그렇죠. 가고 그러다 보면은 해외 대학은 또 이게 외부 활동을 많이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외국 대학들 뭐 이렇게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주로 이제 봉사 활동들 네. 또 이런 본인이 직접 이제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의 어떤 이 수능 중심의 대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해외 대학을 입학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활동들을 많이 이제 스펙으로 쌓고 네. 이제 그게 기준이 돼서 사실상 이제 그 입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나온 걸 보면 지금 내용도 보면 특히 이제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일간지나 이런 데가 아니라 사실 블로그로 운영되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4만 원 정도의 이제 광고료를 줬다는 거. 네. 그러니 과연 이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상도 보면 이게 의장상이냐 뭐 시장상이냐 뭐 이런 네. 것인데 그 어떤 면에서 좀 표현의 차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14명이 지금 누락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이런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도 본인의 친이모가 이제 이런 해외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위조됐다거나 이게 뭔가 정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의 어떤 착오성 저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약간의 착오성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언론도 보도할 때 좀 신중해야 되겠다. 이번에 한동훈 후보자의 딸 얘기를 보면서 뉴욕 헤드라인, 그다음에 LA 트리뷴, 네. 전 그거 미디어인 줄 알았어요. 얼핏 보면 제가 뭐 매일경제신문에서 워싱턴 특파원도 해봤습니다만 네. 비슷한 이름의 매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기사들도 매체라고 저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매체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개인 사이트, 사적인 사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막 혼재되니까 매체 돈 주고 글을 실어? 이게 이제 비난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측은 더 떳떳하게 얘기를 했더만요. 아니 무슨 얘기야? 돈 받고 거기다 싣는 곳에 돈 내고 그냥 글 실은 건데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접점이 맞지 않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 결국 조국 전 장관 때 그때의 이 먼지털이식을 주도했던 사람이 한동훈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앵커도 얘기했고 이현정 의원도 설명했습니다만 미국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저런 스펙 쌓기라고 하나요? 저런 활동이 오히려 인정이 되는 뭐 이런 거라면 네. 그건 뭐 불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면 비판의 대상은 아니겠죠. 그러나 한동훈 후보자가 이걸 야, 나 불법 아니고 위법 아니니까 난 떳떳하다라고 과연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인가. 바람직한 건 한동훈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거기에 수단으로 매개로 올려서 아이들을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은 조국 전 장관의 딸 하나로 충분하니까 제발 우리 사회가 이성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 1순위라고 이 공공연하게 굉장히 여러 차례 말했던 바가 있는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좀 저돌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 중에 왜 이렇게 하느냐, 조 전 장관 문제가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이 조 전 장관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자녀에 드러나는 비위 의혹, 이 조국 전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입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도 연일 SNS를 통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후보자의 딸이 고1 때 이 2달간 논문 4개와 전자책 4권을 썼다라는 네.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거론하면서 보수 언론은 이것을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증하지 않는 대신 천재 소녀 찬양 기사를 낼 것이다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네. 한 후보자 측은 온라인 저널에 올린 에세이를 논문으로 칭한 건 전형적인 왜곡과 과장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4-5장 정도의 고등학생 에세이 수준의 글이라는 건데요. 네. 한 후보자는 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법적 대응까지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이 맞서서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자의 인준이랑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이랑 같이 연계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와 총리 인준을 딜하는 듯한 이 거래를 제안했다. 물밑 협상을 조율 중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물밑 제안서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기타 장관 후보자들을 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예.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개 인사들을 검증해서 부적격 후보자는 부적격 후보자대로
저희들 입장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네. 적격 후보자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적격으로 채택해 주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총리 인준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총리 인준 해줄 테니 한동훈 정우영 후보자의 낙마를 요청하는 이런 물밑 협상 얘기가 나오자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다시 한번 신뢰를 재확인한 상황인데요. 윤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 만약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총리 없이 간다라는 뜻이 이제 윤 당선인의 뜻임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국회 인준부터 거야의 벽에 부딪힌 윤 정부 입장에서는 네. 배수의 진을 친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입장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조금 전에 민주당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네. 한덕수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는 공식 의견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이 당론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강대강 네. 대치가 조만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 굉장히 상황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입장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일단 뭐 윤 당선인은 일단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부결이 되면 네. 왜냐하면 이제 총리 후보자는 이제 임명 동의안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지금 뭐 워낙 168석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결하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추경호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제 만약에 현재 있는 김부겸 총리가 일단 임명 제청을 하면 네. 그 이제 대행을 이제 추경호 지금 부총리가 맡아서 하고 네. 그럼 총리 대행을 하는 거죠. 그걸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총리를 추천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윤 당선인의 입장이었습니다. 너무 벼랑 끝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렇게 간다. 네. 거의 뭐 지금 극과 극 대치 지금 이 그러니까요. 상황을 한 것인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업무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 대행 자체가 이제 모든 걸 또 국무에 다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명 제청도 할 수 있고 없지만 그러니까 윤 당선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또 총리를 했었고 네. 그런 분을 사실은 본인은 이제 고려해서 했는데 지금 지난 2일, 3일 날 청문회 과정에서 뭐 큰 어떤 흠결은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적격 부결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누굴 내더라도 사실 누굴 내더라도 그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네. 지방선거 때 정말 국민들이 한번 뜻을 한번 물어보자. 국민들의 판단을 더 한번 받아보자. 그런 판단이 있을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좀 강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수한박 문제도 있고 왜냐 지금 이미 170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일체 지금 협조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 대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치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수아 기자, 이 21대 국회 후반 이 법사위원장 원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겨주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우리는 합의 못 지키겠다.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네, 민주당은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네. 원구성 협상 권한이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겠다. 이 내용을 포함한 합의가 지난번 원내 지도부였던 김기현,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 사이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 모두 새 원내 지도부가 선발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원안부터 다시 재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합의안 이렇게 뒤집었는데 피장파장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반발 중입니다. 저희가 관련 과거 영상과 오늘 여야 발언 모아봤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되면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2년 전에 전반기 원구성의 문제가 후반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후반기 원구성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시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 이 논리를 편 것으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논리는 과연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에 그 원구성에 대해서 합의했던 내용들 법사위는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제 방에 가면은 그거 협의문 걸어놨습니다. 아, 예. 예.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제 생각에는 국회 운영에 대한 틀을 깨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우주의 기운이 진짜 예. 이상하게 돌아간다. 아. 예.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에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했는데 네. 이제 대선 패배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이라고 우기고 있다라면서 독선이자 뻔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수완박 압법하기 그리고 원구성 논의 파기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여야 상황이 극대극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